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이불 좀 풀었고요. 우물 안에서 이불 좀 풀었고요. 뭐 설명회 보통 지금 저 유튜브에서 그냥 스트리밍으로 하다가 이제 실강으로 여기 이제 온 김에 실강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한번 해 보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게 되는 거고. 별다 일단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얘기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부 쭉 진행 시험 안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혹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험 안내 좀 간단 하고 인원 추이, 그다음에 전망이 더 궁금하죠. 인원 추이는 필요 없죠. 과거 데이터니까. 근데 추이를 보면 전망이 보여요. 그거 한번 테스트 돌려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이셨던 게 이제 기출에 대한 내용들이 좀 걱정이시겠죠? 뭐 어떻게 나왔는지, 얼마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올해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되게 쉽게 나왔는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실수가 많다.' 이렇게 쉬웠다 하지만 이거 실수다. 그리고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이제 차후에 한번 얘기하자 이번에 시험에 대한 평가는 좀 할 건데요. 시험 문제를 보여 드리고 뭐 "나 이거 적중했지." 이런 자랑은 안 합니다.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쑥스럽고 그런 거 원래 다 이렇게 좀 공부한 데서 나오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적중 뭐 분석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강의 계획 요거 저는 되게 심플하게 해요. 강의 계획하고 그다음에 기본서 가이드 이제 교재 개정도 좀 해야 돼 가지고 그 개정에 대한 기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뭐 어느 시점까지가 뭐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거라서 마지막에 질의응답은 뭐 여기서 이제 요건 우리끼리 오프라에서 상담하시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 시험에서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는데 지금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강의에 안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 라인인 것 같아요. 그 라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교육하기 어려웠다면서요. 네. 교육하기 또 헬이었다고. 근데 교육하기 어려워서 근데 1 교시 교육학에 20점 배점인데 여기서 인제 날아가면은 뭐 뒤에 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교육학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쵸. 여기 지금 설본 선생님도 지금 교육학 1 타지만 1 타인데 주 중요한 게 우리 전공 안에서도 교육학이 꽤 중요해요. 교육학 꽤 중요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그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교과 내용학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교육학 중심의 어떤 방향성이 많지가 않아요. 개발도 공주대 쌤들 책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좀 아쉽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내용에 대해 좀 익숙치 않은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교육학이 그냥 실제로 들어와서 문제가 나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출처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기출을 보다 보면 이제 다 나오는 부분인데 뭐 뭐죠? 간의 뭐 수업 사태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해요. 관련된 것도 막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을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알려드립니다.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교육과 관련된 과목들 좀 보시면서 교육학에서 커버해야 될 것, 그다음에 전공에서 커버해야 될 것 요걸 좀 구별해 드릴 거예요. 교육학은 대신 논술형 이거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전공은 이제 문항수가 총 23 문항, 23 문항이고 40점, 40점 배점이 돼 있어요. 요게 정리가 된 게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비교 뭐 10년 넘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몇 년 안 됐는데 요게 지금 틀이 이제 딱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뭐 요거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죠? 뭐 준사 교사 이상 교원 자격증 소지자 뭐 이런 건 다 알고 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게 선발 인원 추이 계속 이제 25 년, 26 년, 27년 이렇게 늘려 보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원래 별로였어요. 25 학년도는 좀 별로였었습니다. 원래 일반 50 딱 찍어 놓은 거거든요. 장애 5. 이건 뭐냐면 10% 장애 넣은 것 같아. 왠지 정해 놓고 뽑은 것 같죠. '아 올해는 요 정도만 하자.' 저도 요 비슷한 말을 학교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50명 이상 뽑지 않을까?' 하는 말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정권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 정권에 때는 아예 안 뽑았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비해서는 그나마 낫지만 또 그때는 또 반발도 안 했어요. 반발도 안 하고 뭐 도엽이나 이런 데서 성명서 발표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너무 조용했고 심지어 학교도 모 협회에서는 네 뭐라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모 협회에서는 학생들이 동요하는 거를 누르고 있었어요.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댓글에다 달렸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기관인 줄 아나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달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또 최근 뉴스가 또 우리 뭔가 변화를 좀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좀 보면은 첫 이제 이게 정권에 따라서 이게 추이가 달라져요. 잠깐 이제 올해 거에서 좀 특징만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올해는 원래 작년에 84 명이었는데 토탈 일반 76 장애 8 괜찮았단 말이에요 작년에. 근데 올해 50 장애 5 였는데 사립에서 메꿨어 그냥. 사립 24에서 메꿔서 그냥 79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이 아니야 이거 사립에다 줬기 사립이 이럴 거라는 걸 알고서 대충 만든 숫자인지는 좀 봐둘 만할 필요는 있어요.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사립이 안 했었으면 좀 더 안 좋았겠죠. 절망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TO가 지금 내가 색깔 칠해 놓은 게 약간 뭔가 이벤트가 좀 있을 시점쯤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현재 정권, 이전 정권, 그 정권, 구전 정권 문제가 느낌 오죠? 이게 보세요. 추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추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TO가 이제 그때 사소교사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제도적 받침이 만들어졌던 시기예요. 도서관법이 2006년도 개정이 돼 가지고 2007년도 시행이 됐거든요. 그 도서관법 시행과 함께 학교 도서관 쪽에 이제 포지션이 이렇게 넓어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뭐 전국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도 했었고요. 공사에서 리모델링 사업도 했었고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사서교사를 집어넣는 분위기였고 그때 TO가 요 정도 나왔었어요. 그때 요 정도 나오다가 여기가 딱 요때 뭐가 터지는 줄 아세요? 109명 나오다가 2009년 요 시점도 참 이렇게 우리 정치 이 흐름 보면요. 드라마 몇 편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래. 이 노무현 대통령 요게 정권 말 끝이었거든요. 요때 뭐가 있었게요? 금융위기 있었어요. 국제 금융위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터져 가지고 금융위기가 있어 가지고 이때 네 기억이 납니다. 이때 코스피가 600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게 이제 경제가 대통령을 밀고 이렇게 밀어버린 거지. 그래서 뚝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사람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간 거예요. 2009년부터. 요때부터 들어갔는데 그럼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기존에 늘렸던 걸 갖다 어떻게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팍 줄여버리고 000을 만들어 버립니다. 거의. 그때 한 명이 되게 특이했어요. 저 때 한 명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 한 명 뽑는 거 시험 보려고 전국에서 100 명인가 150 명이 갔어요. 예 가서 시험 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뽑을 때 드는 비용이 한 명이 왜 못 뽑냐 그만둬 가지고 이렇게 대체 인력을 뽑기 위한 거였었거든요. 한 명 뜰 때 비용이 한 2-3천 들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교수님들 수당 줘야 되고 출제원도 출제 비용 줘야 되니까 그거 드니까 이때부터인가 언제부턴가 저기 이건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들은 얘기인데 "TO가 10 명이 안 되면 안 뽑는다." "TO가 10 명이 안 되면 안 뽑는다." 이런 썰이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거 찍히면 그러는데 그냥 뭐 그냥 돌아다니는 소문 같은 거니까.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돼 있죠. 이때도 보면 2015년도 추시가 있었어요. 2번 있어서 그래서 '아 뭔가 살아나나 보다.' 16년에 안 뽑아 버렸어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느낌이죠. 요렇게 가다가 요때가 또 무슨 우리 이벤트가 있었던 시기죠. 2017년도. 이벤트가 있었던 시기죠. 어제와 같은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휴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백년지 대계라며 교육은. 근데 이렇게 되면 참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경쟁률 데이터 받아 가지고 이제 쭉 정리를 해본 건데요. 전체가 12.5 예요. 전체 평균 경쟁률이 12.5인데 7대 1, 10대 1 뭐 이런 식으로 강원은 안 뽑았나 보더라고. 그래서 10대 1, 뭐 10대 1, 12대 1 경기 이게 좀 이렇게 인기 있는 데는 37.5대 1, 서울이 29대 1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요거 요게 인제 뭐 그럼 옛날 추이를 알면 내년 추이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률 보고 자꾸 저기 뭐야 뭐 배팅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경쟁률 보고 배팅하려고 하지 마. 어차피 많이 몰리면 경쟁률 높으면 시험 보기 힘든 거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데 다 가고 싶어 해요. 그 서울하고 경기도가 당연히 경쟁률 높은 건 당연하죠. 그래서 뭐 작년에는 37대 5 였지만 37.5 였지만 올해는 혹시 36 으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쵸? 이거 수능에서나 데이터들 왕창 있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저기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디 칠지 어느 지역 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그냥 붙어서 후회 없는 곳 치라 그래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꼭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볼까요? 붙어서 후회 없는 거 쳐라. 조금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면 정 불안하면 점집에 가라. 남쪽이 유리한지 북쪽이 유리한지 그걸 물어봐라. 어차피 알 수 없는 본인들도 알지만 불안하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그게 맞다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이런 추이인 것뿐이에요. 이건 어디만 뭐 어떻게만 보면 되냐면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큰 비슷하고 뭘 봐라? 인기 지역을 봐라인 거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이전 연도 것도 3 년치가 있어요. 근데 큰 차이 안 나요. 뭐 이렇게 팍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뒤집어지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티오에 따라서 경쟁률이 좀 움직이는 차이는 있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거예요. 출제 영역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들 아마 온라인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예전 그 장 1년 전 것도 있고 할 거예요. 그 자료에서 문제 분석 방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총 출제 문제 2006 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최근 연도까지 이제 출제 문제를 분석을 했는데 문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복수 영역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 문제에 정보봉사 한 문제, 디지털 수업 한 문제 뭐 이렇게 섞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항 어디서 몇 문제 나왔다가 안 나오죠. 그래 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하려고 아예 항목으로 바꿨어요. 항목으로 바꿔서 미리 보여 드리자면 요렇게 생기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요건 아니다. 그 항목별로 해서 출제 항목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반을 쪼갰어. 그러니까 한 문제에 정보봉사 문제랑 디도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반으로 쪼개 갖고 정보봉사 한 항목, 그다음에 디지털 수업 한 항목 이렇게 해서 각각 다 찢었어요. 근데 실제로 한 440 문제 좀 넘습니다. 근데 여기 660 항목인 거예요. 배점이. 1 점은 아니고요. 1점 또는 2 점이든 간에 주제별로 다 찢었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 그래프랑은 쪼끔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혹시 인제 데이터 보실 때. 다르고 이거 교수님들이 이걸 어떻게 나눴냐면 교과 내용학하고 교과 교육학으로 나눴어요. 우리 과는 원래 이게 없어요. 우리 과는 없는데 2008 년도에 그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객관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희한하게. 그전까지는 주관식으로 가다가 우리가 주관식, 그러니까 1 차, 2차 시험이잖아요. 근데 2009 년도에 1 차, 2 차, 3차 시험까지 있었어요. 그때 1 차가 객관식, 2 차가 주관식, 3 차가 면접 이렇게 갔었다고요. 그렇게 할 때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느 과목이 많이 나오고 어느 과목이 조금 나와 이런 거에 대한 추이 분석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게도 되게끔 됐어요. 언제부터냐면 2009 학년도 시험부터는 출제 범위가 다 과목마다 균등하게 맞춰져 있어요. 균등하게 맞춰져 가지고 출제 범위 이제 맞춰질 때 이제 전국 교수님 우리 문정과에 4개 학회 있죠. 4개 학회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동 프로젝트 진행을 해서 이 문헌정보학의 전체 범위를 한번 짜 보자. 출제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짜 보자 해 가지고 그 작업들을 작업했어요. 그 작업들을 해 가지고 출제 범위를 다 맞춰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 때 지금 이제 정리나 지금 변희열 교수님 이제 사회 보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는 원래 이게 없다." 지금 다른 학과 보면은 교과 내용, 교과 교육 이게 나눠지죠. 있어요. 국어 선생님들, 선생님들 보면은 이제 국어 교과 교육, 그다음에 교과 내용 이렇게 나눠져요. 수학도 교과 교육 쪽, 교과 내용 쪽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방법론이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전공 지식이 교과 내용이에요. 요걸 나눴어요. 나눠 가지고 교과 내용은 어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보고서도 있어요. 찾아보면 나오지만 그거 본다고 지금의 시험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니까 오버하지 마시고 너무 가면 오버하는 거야. 넘어가지 마시고 자료도 역시 누가 사서 안 이럴까 봐 자료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해. 예. 가끔 공유도 해 주시긴 하던데 요거는 관종에 상관없는 과목이에요. 이 5개는. 어떤 관종이든 상관없는 거. 근데 요 3 개는 학교 도서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과목. 그래서 요거를 교과 교육하고 교과 내용으로 나눕니다. 이미 우리 임의로 나눈 거예요. 법적으로는 저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임의로 나눴고 그래서 저도 인제 그거에 따라서 구성을 해 봤고요. 실제 보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훨씬 편하겠죠? 66%가 이 교과 내용에서 나와요. 그다음에 교과 교육에서는 34%. 근데 학교 도서관 비율이 어때요? 18%.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높고 그다음 독서 교육. 정보 매체는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 매체는 책이 기본서가 한 권밖에 없어요. 한 권밖에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용 시험은 한 권에서만 출제하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도 그래요.
공무원도 출처가 2개 이상은 돼야 돼. 2개 이상의 출처가 있고 그 2개 이상의 출처에서 거의 같은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출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법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혹시 이제 아주 공신력 있는 사이트 출처가 많지 않다면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근거가 없이 출제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이거 논문에서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문제 보는 거 저 쪼끔 좀 안 좋다고 봅니다. 이게 시기도 안 맞고 트렌드도 바뀌었고 근데 우리 거의 어떤 분들은 2002 년도 문제부터 수집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초보자가 보면 그거 별로 효과 없어요. 출제 범위도 아니라 답을 열심히 찾으러 다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지향하는 편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항목별로 다 쪼개 봤더니 옛날에는 한 문제에 2개 과목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별로 없다가 뒤로 가면서 요즘 들어서 많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요렇게 나눠지고 실제 447 문제인데 항목을 끊어 보니까 660 개가 나왔고 그래서 요렇게 비율을 맞춰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교과 교육이 어려울까요? 교과 내용이 어려울까요? 다 내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과목들도 그래요. 다른 과목들도 그렇고 교과 내용 쪽이 더 어려워요. 실제로 어렵고 교과 교육 쪽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외울 게 많아서 귀찮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외울 게 많아요 그냥.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힘들다야. 근데 여기는 이해가 안 된다예요.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 정보봉사 빼고 요 4 과목 있죠. 요 4 과목이 우리 문과인데 이과 과목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과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공학적 과목이에요. 방법론적 학문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 4 개가 좀 어려울 겁니다. 다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퍼센트 이렇게 그래프로 시각화시켜 보면 요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과목별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과목별로 보면은 어디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필요하겠죠? 과목별로 보시면은 분류 이론인 역사 요거 요즘 문제 스타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시험 문제는 기입형, 서술형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입형, 서술형 나오고 기입형은 단답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빈칸 치고 뭐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 이런 식의 이제 기입형 문제가 나오고요. 기입형 문제 중심으로 분류 이론 및 역사에서 다뤄집니다. 그다음에 주요 분류법은 거의 여기랑 섞여 있어요. 분류 이론 및 역사랑 섞여 있고 청구교훈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나오는 건 KDC, DDC예요. 당연히 보이죠. KDC, DDC가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요거 2개 합친 거 정도의 분위기. 요건 지금 원래 이제 저기 사기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만들어진 출제 범위표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이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기 있는 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참고해서 제가 구분을 해 놓은 거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KDC, DDC겠죠. 근데 옛날에 여러분 진짜 옛날 기출문제 보면은 DDC 안 나왔던 거 아세요? 진짜 옛날에 DDC 안 나왔어요. 근데 2007 년인가 8 년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DDC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KDC랑 막 비교해서 나오고. 그때 막 제가 해설 달면서 제가 짜증 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거 뭐야 갑자기 DDC가 나와.'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이후부터 계속 DDC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 DDC 문제, KDC 문제 뭐 약간 이렇게 다른 느낌이 들지만 DDC 문제가 좀 더 보이죠. 그 비중이 항목수가 좀 더 보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실습은 반드시 나옵니다. 실습. 분류 실습 할 줄 아셔야 돼요. 목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KDC, DDC는 왜 암기했니?" 이게 아니라 다 "너 이거 실제로 분류교 만들 줄 알지? 이 분류교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자 목록 보세요. 아주 편차가 심하죠. 이 공무원 쪽에서도 목록의 역사 이쪽은요 생각보다 안 나와요. 분류 보세요. 이쪽에서는 거의 분류사, 분류 이론 쪽이 이론보다는 분류사 쪽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학문 분류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나오는 편이고 요거 합쳐서 20 문제 정도 20 항목 정도 되는데 20 항목 정도 되는 거하고 목록하고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확 나죠. 공무원에서도 진짜 이 비율 정도로 나와요. 목록 일반에서 나오는 것도 당연히 목록 역사 포함되고요. 목록의 기본 개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이 많게요, 적게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가 아니라 나왔는데 보니까 어때? 이거 공부 안 했는데 보니까 '아 안 나올 거야. 비중 적잖아.' 했다가 시험에 탁 나오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거. 그럼 그냥 공부한 거는 실수로 틀리고 딴 사람들 다 맞추는데 나는 공부 안 해서 틀리고 이거 뭐 완전 손해죠.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합격하기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시죠? 방법은 되게 쉬워요. 남이 틀린 거 내가 맞추고 남이 맞춘 거 나한테 맞추면 돼.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러면
뭐야, 이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건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해 보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건 뭐냐, 무슨 심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뭘 안 해도 되나요?"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할 게 많아 보이니까. 그런 공부 시작하잖아요. 그럼 뒤로 갈수록 점점 깊이가 좁아지고 아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엔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약간 생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공부 방법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생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보면 비중이 확 높은 게 저 두 개 보이죠? 케이샤라고 코막 이 두 가지가 보이죠? 이거 다 실습으로 나와요. 실습으로 나오되 규정을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슈가 하나 나오게 생겼죠. 교재 개정할 때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KCR이 지금 현재 4판이잖아요. 5판 개정 작업이 초안이 작년에 공개됐죠. KCR 5판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목록분과위원 위원이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원래 올해 12월에 나오기로 했어요. KCR 5판이. 천만다행으로 미뤄졌어요. 아직 조금 더 보자. 그러니까 지금 KCR 5판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의견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지금 학교 수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빠 가지고 수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못 했대요. 많이 진행을 못 해 가지고 이번 방학 때 좀 작업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5판 위원님들 좀 뭐 막 모여 가지고 지금 그거 작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작업을 하고 그럼 뭐 인제 검토하고 인쇄해서 출간까지 해서 만들어 공식화 되려면 내년 5월 이후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빠르면 내년 5 월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임용 시험에는 5 월에 나온 게 우리 시험이 11 월이잖아요. 5 월에 나온 거 6, 7, 8, 9 넉 달 만에 퍼져 가지고 넉 달, 5달 만에 퍼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 공부해 가지고 시험을 빡 볼 수 있게 할까요?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판 중심의 것이 많을 거고요. 물어봐도 5 판에서 기본적인 특성 아주 단순한 거 요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요런 5 판에 대한 두려움은 올해까지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 '날리면 어떡하지?' 이거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자기 제자들 안 가르쳤어. 안 가르친 걸로 문제를 내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나라도 버텨요. 나보고 출제 들어가서 5 판에서 내자." 그러면은 "아니 내가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라고 하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올해는 5 판에 대한 거는 개요를 잡고 특징을 보고 몇 가지 짚어 드릴 것들은 있지만 우리 이전까지 있었던 것처럼 세세하게 쫙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 정도를 5 판에서 뽑아내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5판 되면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두려움까지는 안 가지셔도 되고요. 5 판에서 나와도 4 판에서 배웠던 거와 연장선상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들 욕 먹는 거 좋아하게, 안 먹는 거 좋아하게? 욕 안 먹는 거 좋아하겠죠? 그럼 연장선상에서 내서 욕은 안 먹자. "거 봐. 이거 사판에 있던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먹지 말라고 너무. 저도 그 맥락으로 이제 컨셉 잡고 이제 추가로 이제 할 거니까 요거는 이제 5판 나오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리뷰를 초안은 나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보고는 있는데 5판 이제 정식 발간되면 그거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유튜브로 하든지 뭐 특강을 열든지 해 가지고 한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코막은 여러분 2023 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개정이 돼서 2023년 12월 개정이 돼서 현재 지금 인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내용을 봤는데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뭐랄까 이전까지 있었던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게 큰 전면 개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부분 수정적으로 명칭 바꾸고 식별기호 쪼끔 더 손 보고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정한 방향이라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교재는 이제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주제형 표현표 정거 제어 이거 앞으로 이 정거 제어 쪽은 주제형 표현표 정거 제어 쪽은 계속 건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KCR 5판 앞으로 이제 나올 방향에서도 정보 통제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쭉 나오게 될 거고 대신에 이론적인 측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거가 제일 메인이다. KCR하고 코마. 그다음에 이제 FR 시리즈하고 RDA 있죠. 이것도 트렌드 타오는 거거든요. 지금 RDA 때문에 우리 5 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인제 앞으로 살짝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갈 건데 어느 방향으로 가게? 비브 프레임으로 갈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원래 국중이 지금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요. 2030 년까지 막을 없애버리고 없앤다기보다는 하여튼 막을 좀 중요도의 막을 쭉 밀고 비브 프레임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 후배 대학 교수님 중에 제 후배들 몇 명 있거든요. 프로젝트 보고서를 하나 보내줬는데 보니까 비브 프레임하고 막을 매핑을 해 놨어요.
비브 프레임하고 막에 매핑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화를 "이거 뭐야?" 그래 물어봤더니 원래 목표가 2030년까지 국중막을 비브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비브 프레임을 바꾸면 FR 시리즈가 반영이 돼서 바뀌는 거예요. 올해가 뭐라고요? 배팅해야 되는 시기라고 했죠. 뭔가 더 바뀌기 전에 빨리 붙어. 그게 제일 좋아. 올해 배팅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아우 이거 또 공부해야 돼.'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뭐 KCR 가지고 한 20년 잘 해먹었죠. 해먹었죠는 좀 그런가? 20년 잘 했죠. 근데 앞으로는 조금 많이 이렇게 정보학 라인처럼 이렇게 방향이 갈 거예요. 비프레임이 원래 뭘로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링크드 데이터 다 처음 들어보겠죠? 넘어가요. 자,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뭔지 모르면 링크드 데이터, 도서관 목록의 링크드 데이터화가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 가지고 비프레임 같은 것도 나오게 될 거예요. 이번에 이미 공무원 시험에 나왔습니다. 비프레임 2.0. 할 말이 되게 많아.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예. 오늘 방언 터지는 날이에요. 한 달 쉬었더니만. 아우 아주 그냥 그러네. 정보봉사 얘는 그런 대로 그냥 그렇죠. 그 정보봉사 과정 쪽에서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긴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요. 참고 정보는 좀 옛날에 나왔고 요즘은 잘 안 나오는 편이지만 참고 정보원과 다를 바 없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와 그 해당 기관 그 정보 제공 기관과 그 정보 제공 기관의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무슨 서비스를 하는가 이런 걸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고 정보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데이터원도 있고 사이언스원도 있고 액세스원도 있고 연구 데이터 지금 오픈 사이언스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흐름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요런 쪽하고 연결돼서 알고 가셔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선 그렇습니다. 이용자 교육 요 파트는 좀 의외로 적잖아요. 이게 다 어디로 몰려 있냐면 학교 도서관에 몰려 있어요. 학교 도서관은 이 이용자 교육 파트가 확 정보 활용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보 서비스 영역에서만 만에서 제시하는 이용자 교육이면 요 정도 항목밖에 안 되지만 학교 도서관에 가서 교육을 이용자 교육 파트가 들어가면은 확 늘어나요. 그건 이제 다음에 과목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정보봉사론에서는요. 과목을 두 개로 나눕니다. 정보봉사로는 두 가지 과목이 있어요. 요즘 학교 커리큘럼 보니까 참고 정보 서비스론이 있고요. 참고 정보 서비스론이 있고 정보 이용자론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두 가지 합쳐서 지금 정보봉사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교재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학회에서 원체 이제 선생님 그 새로운 교재가 될 만한 게 좀 약하다 싶어 가지고 저희 이제 교재 설명 드릴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기본서 우리 입장에서 기본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수업 교재를 쓸 만한 책 3권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 가지고 2개가 나왔어요. 2개 나왔는데 그게 원래 작년에 다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는 천만다행인데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원고가 아직 수집이 안 됐다는 썰이 있고 그다음에 독서 교육이 먼저 나왔고요.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인가 하여튼 그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참고 정보 서비스론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참고 정보 서비스론 책은 정보 이용자론 책이 아니에요. 달라요 또. 정보 이용자론이라는 영역하고 참고 정보 서비스론이라는 게 달라져 있어요. 근데 정보 이용자론이 뭐냐면 요거예요. 정보 봉사의 과정이 있죠. 요 파트를 따로 다뤄요. 여길 집중적으로 다뤄요. 정보 이용자론은. 제가 학교에서 이거 수업을 하거든요. 정보 이용자론 수업을 하면은 정보 봉사 과정이 중간고사까지 와. 그다음 그 뒤가 이제 다문화, 장애 이런 특수 이용자 계층에 대한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여기가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이 올해 시험 말고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답이 다문화인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쪽하고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디지털 정보공사부터 여기 네트워크 참고 정보는 거의 한 덩어리로 묶이는 분위기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기관의 무슨 서비스 그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정보공사 과정이 제일 크죠. 이용자 교육은 뒤쪽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앞에 있는 거 짜잘한 것들 몇 개예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 얘기 말씀드렸고요. 검색론 딱 보니까 어디가 제일 걸려요. 색인이 제일 높죠. 이게 검색에서 색인이 있는데 저게 자동 색인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 문헌정보학에서 자료 조직 자체가 검색론이거든요. 아날로그 검색이 자료 조직이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들어오고 정보하기 시작되고 그러면서 컴퓨터로 정보량이 늘어나고 늘어난 정보량을 컴퓨터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등장한 게 정보 검색이에요. 그래서 정보 검색 쪽은 컴퓨터적인 사고, 그다음에 아날로그적인 사고, 이걸 검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게 되는 게 특히 뭐부터 우리는 가공 쪽이잖아요. 자료 조직은 가공이에요, 탐색 쪽이에요? 가공 쪽이죠. 그래서 걔는 자료 조직이잖아.
정보 자원을 어떻게 해요? 체계화시켜서 가공해 놓으면 이용자들이 접근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검색에서도 뭐가 중요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로? 컴퓨터로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어떻게. 그래서 여기 비중이 높아요. 인용 색인도 나왔고 자동 색인도 나왔고 빈도도 올해 영문헌 빈도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거 다 이쪽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축적 요건 이제 파일 조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조금 나오는데 막 크진 않고요. 탐색의 실제, 탐색의 실제 그다음에 요게 이제 유용하죠. 이렇게 뭐 우리 연산자 쓰거나 했었던 경우들. 연산자. 대부분 거의 다 연산자예요. 연산자 쓰는 방법. 그다음에 정확률, 재현율 계산하고 이러는 거 있죠. 그 평가. 세 가지예요. 항상 뭐 공무원도 그렇고 검색 저기 임용도 그렇고 여기서는 세 가지입니다. 색인, 탐색, 평가. 이 세 가지가 메인이다. 심플하죠. 대신에 여기는 어려운 것들 좀 있어요. 뭐 중간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어렵거나 예, 뭐 갑자기 공식도 알아야 되거나 겁도 줘요. 막 로그 함수를 취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눈물도 나고 그거 계산할 리는 없지만. 자, 그다음에 데이터 소관. 데이터 소관은 트렌드가 좀 중요해요. 트렌드가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트렌드랑 메타데이터. 트렌드랑 메타데이터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트렌드가 이 차세대 디지털 소관 서비스 쪽이고요. 트렌드가.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는 아예 메타데이터 여기 있죠. 원래 메타데이터는요. 목록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록하고 데이터 소관의 교집합 영역이 이 메타데이터인데 이제 이 출제 범위를 나눌 때 메타데이터 목록에서는 빼고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 때는 임용해서 자료 조직 때는 메타데이터를 안 하고 데이터 소관에서 메타데이터 비중을 키워서 합니다. 메타데이터 관리 요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려요. 목록하고 메타데이터가 왜 엮여야 되는지. 배운 학부에서 배우시지 않았었나요? 메타데이터랑 저기 목록하고 같이? 뭐 더블링크하는 목록 시간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 맥락 안에 있어요. 그 부분이고 데이터 장소 관리나 구축 요쪽은 뭐 그렇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메타데이터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차세대 쪽이 중요해요. 네트워크 기술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차세대 기술 쪽은 저걸 모르면 뭔가 기술적인 지식 아니 요즘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이런 걸 모르면 좀 난감하죠.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디지털 소관 이런 거 대신에 재밌는 거 뭐냐면 서술형이 별로 없어요. 거의 기입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서술형 나오죠? 진짜 어렵게 낸 겁니다. 작정하고 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서술형보다는 기입형이 많은 편.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문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입형을 잘 하셔야 돼요. 기입형. 디도는 기입형을 얼마나 내가 아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쓰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교육. 전 독서 교육이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의 내용을 아직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목차에다가. 근데 제가 지금 이 정보봉사 그다음 정보봉사는 정보매체. 정보매체,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요거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앞으로 제가 정독학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보매체,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세 개를 합쳐서 정독학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 세 개의 과목이 교과 내용학이죠. 요거 묶어 갖고 교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직 개정 작업 중입니다. 그 과목은 3월 달에 시작할 거예요. 개정 작업 중인데 새로 나온 책을 보면은 이 범위 내에 추가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추가시키면 되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뼈대는 요 정도 뼈대입니다. 새로운 내용도 꽤 있는 편이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봐둘 만한 내용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갈 건데 분위기가 이번 시험에도 그랬고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독서교 출제위원들이 옛날에는 이제 공주대 교수님들도 많이 출제를 하셨었는데 점점 이제 일반 교육대학원 쪽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일반 대학에서도 많이 출제를 들어가시는 추세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 문제들의 어디에서 뭘 낼지가 약간 흔들렸던 시기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잘 안 나왔던 데가 이제 이런 거 잘 안 나오다 나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건 이제 기출풀이 할 때 하는 얘기지만 뭐 "야 이거 일본 학자들 이름만 대 가지고 만든 거야."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별로 안 나왔던 데가 나왔었다가 요즘에 다시 옛날에 학생들이 뭘 중심으로 공부하는지를 아니까 기출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됐던 분야에서 내고 있는 추세가 보여요. 그리고 안 나왔던 거라도 한 번은 '요거는 좀 봤으면 좋겠다.' 기입형으로 짧게 치고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보니까 어디가 제일 높아요? 독서 교육 방법이죠. 독서 교육 방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전략. 네, 전략입니다. 독서 전략 제일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독서 상담과 독서 요법이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독서 후 표현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독서를 어떻게 하지? 그쵸. 독서를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어떻게 표현하지? 그다음에 독서 상담, 독서 문제야. 요쪽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고게 기본 메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많이 이렇게 그 문제가 출제도 많이 됐었고 내기도 좋고 고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점점 이제 독서 교육의 생활화든가 실태 조사 교육 평가 이건 생각보다는 좀 그래요. 안 나왔죠. 아예 제로죠. 생활화도 이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서술형 논술형인가로 한 문제 나왔나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심리적 기초, 독서 자료, 독서 교육 방법 요 앞쪽에 전반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요법 요쪽이 그 중점에서 보시면 돼요. 자, 학도 뭔가 또 확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학교 도서관? 교육 서비스. 이게 아까 정보 서비스에서 이용자 교육하고 교집합. 그래 가지고 여기 교육 서비스 여기 완짝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다 뭐냐면 빅6 정보 활용 교육, 그다음에 협력 수업 이런 애들 여기 잔뜩 나와요. 독서 여기 교육 서비스 여기 잔뜩 나오고 여기 정보 서비스 있죠. 자, 학교 도서관은요. 우리가 교과 내용학에서 배웠던 걸 다 짬뽕해 갖고 한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거기다 뭐에 색깔을 입힌 거냐면 학교 도서관 운영과 교육의 교육의 색깔을 입힌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되게 복합적인 과목이에요. 그리고 비중도 어때요? 비중도 어땠죠? 아까 나왔던 출제 비중에서 제일 높았어요. 제일 높았습니다. 문항 여기 학교 도서관이 이렇게 돼 있죠. 118. 항목 수가 118이에요.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하고 정보 매체는요. 원래 이게 둘이 한 몸이에요. 둘이 한 몸이야. 무슨 소리냐면 요 배점 규정을 할 때 객관식 때 배점 규정하고 요거 배점 규정이 비슷하거든요. 객관식 때 어떻게 했냐면 학도랑 독서 교육을 합쳐 다른 애들은 다 여러분 한 과목만 편중돼서 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출제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저기 평가 지침 같은 거 나중에 가서 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평가 계획서 써봐 그럴 때 뭐 전 분야를 골고루 출제하여 균등하게 맞춰서 균형적 사고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 써야 돼 말아야 돼. 한두 대만 집중적으로 내 가지고 학생들을 편향되게 만들어야 되겠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출제 비중도 어떻게 맞추겠어요? 비슷하게 맞추겠죠. 비슷하게 맞추는데 학도랑 정보 매체를 합쳐서 20%를 맞췄어요. 우리 과목이 8개고요. 80점이죠. 그럼 어떻게 짜는 게 제일 균등해요? 10점씩 짜는 게 균등하죠. 근데 쌤들도 매체론 책이 하나밖에 없어. 이병희 쌤 쓰신 책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이거랑 학도를 합쳐 가지고 20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체론은 객관식 때는 3문제, 3문제, 요거 7문제, 다른 과목은 5문제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요거 두 개가 거의 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매체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기가 메인 왕창 몰려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왕창 몰려 있고 그다음에 장소 관리. 이 장소 관리는 학교에서 과목을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장소 관리는 따로 강의하잖아요. 저도 장소 관리는 학교에서 한 7년, 8년째 하고 있어요. 수업을. 근데 장소 관리로는 또 여기랑 또 연결되는 게 디지털 도서관에서 뭐게요? 메타데이터예요. 다 엮여요. 다 엮여서 여러분 제 이거 수업 제대로 잘 따라오시면 과목이 이렇게 관련된 과목들이 이렇게 쭉 엮일 거예요. 출제 분야가 엮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 문제가 생기기도 좋게 생겼어. 그런 것들 좀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좀 트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적 측면에서 인사 및 조직 관리 있잖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게요? 인사 및 조직 관리 왜 많이 나왔게? 사서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서교사 역할, 그죠? 규정, 그죠? 그다음에 사서교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평가도 해야 되겠죠? 교사의 업무 평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게 이쪽이죠. 인사. 그래서 학교 소관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 교장 선생님 있고 사서교사 있고 교직원들 있고 구성원들에 대한 뭐 인사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학교 소관의 뭐 성격 이런 것도 나오죠. 학교 소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성격 규정 때문에 많이 건드려졌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수업을 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요 정보윤리와 저작권 있죠. 여기선 법이 나옵니다. 저작권 법이 나오고요. 디지털 도서관에서는 여기선 DRM 중심으로 나와요. 여기 DRM이 저작권, 디지털 저작권 관리입니다.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라 해서 DRM 중심으로 나오고 학교 도서관은 법령 중심으로 나와요. 법령에서 저작권법을 좀 보셔야 돼요. 저작권법에서 25조, 31조를 보셔야 되는데 31조 중심으로 보시면 일단 되긴 됩니다. 시험에 기출에는 시행령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관련된 설명도 드릴 거예요. 자, 매체론. 뭔가 횡하죠.
뭔가 휑하죠? '아 이거 좀 휑하지. 어쩔 수 없지.' 자 여기는 별로 안 나왔어요 진짜. 별로 안 나왔는데 어디만 왕창 많이 나왔죠? 교수 매체 활용 교육 요거 왕창 나왔죠. 여기서 어슈어, ADDI 요런 이제 모델들이 있거든요. 고거 적용하는 게 중심으로 나왔던 겁니다. 요 앞에 있는 애들은 객관식 때 잠깐 나왔던 것들이고 뭐 서술형이 있는 애 쪽에서는 요쪽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간단하게밖에 안 봐요. 지금 여기 있는 비중에 따라서 제가 인제 과목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 2025 학년도 기출 문제들이 출제 범위를 잠깐 분석을 이건 뭐 제가 원래 시험 문제 보여주고 "이거 나왔죠." 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뭘 보면 뭘 압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뭐 어때요 느낌이? 비슷하네. 그죠? 어디 하나 편중돼 있지 않아요. 25 12.5% 12.5% 12.10% 그러니까 뭐 다 고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게다가 독서 교육론 조금 비중이 있고 그다음에 역시 학교 도서 능력론이 좀 비중이 높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적은 10% 정도씩 다 잡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교과 내용적 교과 내용 쪽은 요 10%씩 잡고 있고 교과 교육 쪽은 40% 잡히네요. 그쵸? 40%. 그러니까 60% 40% 이렇게 잡히는 분위기죠. 아까랑 나왔던 기출 분석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뭐 뭘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죠. 평가를 한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정도를 잠깐 보고 그럼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거나 해설을 알고 싶거나 하시면은 이제 좀 요 쉬는 시간 잠깐 지난 다음에 좀 더 보여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그때 좀 이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빠르게 한 바닥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보충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그럼 강의는 어떻게 하느냐? 뭐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복잡한 거 저 싫어합니다. 간단하게 하시는 거 좋아요. 어떻게? 이론 2번, 문제 2번. 이건 끝이에요. 이론 2번, 문제 2번. 전 공무원도 이렇게 짜요. 여러분 심플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심플한 게 제일 좋은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심화 특강 강의 뭐 이런 거 강의 이렇게 막 얼기설기 붙여 가지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 번에 쭉 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다 끝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랬을 때 원전 이렇게 이 프로세스가 끝나면 원래 교육은 다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최소한. 우리 중거 평가야 규준 평가야. 우리 지금 중거 평가를 해야 돼요. 규준 평가를 해야 돼요. 중거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도 그 스타일로 간 거예요. 요 코스 딱 끝나서 요거 달성하면 시험 보러 들어갈 수 있어. 요거 목표예요. 물론 등수 내고 싶지만 뭐 다들 입력을 안 하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다 고 퍼센트 안에서 딱 시스템 안에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 이거 이제 그 어디니 다른 어디 교육학생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잠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의지력을 중요하지 않 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랑 얘기가 안 맞았어. 그래 가지고 별로 서로 간에 성과가 없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정규 강의가 있어요. 뭐 이래서 6 개월 동안 딱 기본 이론 합니다. 기본 이론하고 요때 중요해요 이제부터. 7-8 월에서 7-8월 요때가 뭐가 있냐면 로드맵 요약 강의를 해요. 요약 강의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 동영상 제공이 되는데 어떻게 다 동영상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동영상 제공이 되고 이 로드맵은 좀 기본 이론을 갖다가 복습할 때 좀 이렇게 짧게 딱 줄여 가지고 구조화 시켜서 요렇게 된 걸 이제 뒤에 보면 이미지 예제들 있죠? 그걸 보여 드리는 거고요. 또 7-8 월에 뭐가 있냐면 그때 이걸 같이 해요. 기출 문제 풀이를 이때 합니다. 기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기출 변형으로 또 풀어요. 기출 문제는 단원별로 봅니다. 단원별로 보고 단원별 문제를 그다음 주에 변형해서 풀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적응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거랑 거의 진도에 맞춰서 로드맵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풀이할 때 분명히 로드맵 진도가 같이 나갈 거예요. 그 로드맵 한 주 진행하면 곧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드맵이 금요일 날 진행됐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가 로드맵 이제 동영상으로만 찍어서 동영상으로만 나갈 수도 있어요. 실강을 별도 개강을 안 하고 동영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금요일 날 만약에 로드맵을 했어. 그러면 요 다음 날 기출 풀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주에 기출 변형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뭘 하고 로드맵으로 요약을 하고 다음 날 뭘 하고요? 단원별로 기출 문제를 보고요. 한 주에 다 끝내요 이건. 한 과목 한 주예요 이게 다. 한 과목을 한 주에 끝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 기출 변형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공부해서 변형 문제를 내가 얼마나 푸는지 공부하는 거죠. 요게 로테이션이 딱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고렇게 해서 짜고 있어요.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9, 10월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최종 동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동형 모의고사 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교수님들이 기출을 볼까 안 볼까? 봐요. 아 보고 있고요. 저 옛날에 나왔던 거에서 같이 비슷하게 내거나 이런 거 또 기출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처음 보는 선생님들 기출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 다 봐요, 출제 들어가면. 왜냐하면 옛날 거랑 3년 전 뭐 중복 문제 똑같은 문제 나오면 안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출 문제들을 봤으면 앞으로 출제를 할 때 '이걸 피해서 내자'일까 아니면은 '이거하고 유사하게 내자'일까? 스탠스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렵게 내야 돼. 이번 쉽게 내야 돼.' 이거에 따라서 기존 기출에서 나왔던 거랑 전반적 맥락은 비슷하나 새로운 거 몇 개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대놓고 완전히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것 중에서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 거죠. 요거를 결정하는 건 어떻게 유추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차차, 차차 경쟁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올해는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쉽게 냈잖아요. 그래도 100%는 아니에요, 봤을 때.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그럴 밖에 없을 수는 있어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할 거고 난이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실력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기출이 의외로 제가 출제해서 어디 어디 했었다 이거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 봐요. 힘들어요." 이랬던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 되게 많았어요, 기출에서.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하긴 중요해. 근데 주의사항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기출을 또 열심히 경전 외우듯이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틀립니다. 실수하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기출에 함정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실수했었어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로 이게 뭐냐 기출의 문제가 머릿속에 박제가 돼 버리면 큰일 나요. 기출 문제가 출제된 건 중요한데 그 스타일로 똑같이 나와 다르게 나와. 다르게 나와야 돼요. 나왔던 분야인데 다르게 나와요. 그럼 그런 문제에 적응하려면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기출만 보면 몇 점 정도 나오냐면 공무원은 60점 나와요. 임용은 50점 나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80점 만점에 50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50점 맞으면 붙어요? 아니죠. 그쵸? 그러면 기출에서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내가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요 범위 내의 지식은 있지만 새롭게 물어보는 방식, 다른 분야에서 출제 이런 거에 대한 응용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다 마지막까지 다듬어야 합격선까지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다들 어디서 멈추냐면 여기서 멈춰요. 이상한 공부 방법과하고 이상한 미신들이 있어요, 이 수학과에 특히. 특히 우리과. 이제 상담을 여러 번 해 봤는데 장수생들이 또 특히 여기서 끝내두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끝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게요? 시간 재놓고 실전처럼 풀어야 돼요. 실전처럼 풀어야 되고 본인 점수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됐을 때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요때 어떻게 뭐만 하냐면 수집만 해 가지고 '아 이 문제 답이 뭐야?' 이러고 있는 거야. 효과가 반감됩니다. 뚝 떨어져요. 효과가 없어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온라인 할 때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시간 재놓고 풀라고 얘기하고 입력하라고 해서 점수를 취합을 하거든요. 그거 안 되면 이거 효과를 그런 거야. 타이레놀 반 쪼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머리 아파서 한 알, 두 알, 세 알 먹어야 되는데 반 쪼개서 한 알 먹고 머리 낫겠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지 마요. 바보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특강은 이거 하나밖에 안 해요. 최종 동형 정리 특강 이거 한 번 하고요. 뭐 이제 2 회를 하든 1 회를 하든 한 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 회를 하는데 8 문제를 이렇게 8 문제 8 과목 아니면 7 과목 정도 정보 매체로는 출제가 잘 안 되니까 7 과목을 이틀 동안에 싹 정리해요. 10 시간 동안. 올해 해 보니까 10 시간 동안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엄청 힘들었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해야 되고 리마인드 해야 되고 하는 거라서 하여튼 고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참 최종 동영에 쪼끔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정말 진지한 테스트 있죠. 그건 8회 합니다. 그다음에 9 회차에서는요. 9 회차에서는 이제 쪼끔 이제 수업은 안 해요. 이 8 회까지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9 회차는 수업을 안 하고 문제랑 해설을 드려요. 문제를 해서 약간 텐션을 낮춘 문제를 드릴 거예요. 10 회차 저거는 제가 매 회차마다 뭐냐면 문항 분석을 해서 난이도 체크를 다 해요. 그래서 정답률 50% 미만인 문제들 있죠.
고런 문제만 따로 뽑아 가지고 10 회차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문제잖아요.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분들 참 많은데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과목은 어떻게 하느냐. 과목은 1-2 월 달에 분류 목록을 8주 합니다. 분류 목록 1-2 월 달에 8주 하고요. 학교 수업하고 독서 교육 있죠. 요 두 과목을 7주 정도 진행해요. 7 주, 8 주. 그러니까 이 양이 많아졌어요. 양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원래는 이거 6 주였었거든요. 근데 7 주하고 8주 정도 진행을 7주 정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 검색하고 디지털 소관 있죠? 요건 6주 합니다. 6주 진행하고 요거는 4주 만에 끝나요. 정보봉사는 생각보다 여러분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아서 요건 4주 정도면 끝납니다. 로직이 많지가 않아요, 얘네는. 실제로 정보봉사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그 연구 방법론 쪽 이쪽으로 많이 가세요. 이용자 연구 쪽은 실제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해석하고 이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론적 베이스를 이만큼 쌓아 놓고 "이거 다 외워." 이렇게 안 해요. 감사하죠. 교수 매체는 아시다시피 15 항목밖에 안 나왔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요거 이 로드맵 정리랑 그다음에 단원별 기출 여름에 한참 여러분 텐션 떨어질 때예요, 힘들 때. 이때 왕창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를 잘 버텨야 최종 동역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8 회가 인제 9, 10월 달에 8회 하고 11월 달 첫째 주에 이제 특강 한번 이틀 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몇 개월 코스인가요? 10달 코스입니다. 10달 안에 어 붙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그쵸. 그게 내가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10달 안에 붙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의외로 재수하셨거나 장수하셨던 분들보다 초수의 합격률이 더 높을 재수했으면 재수의 합격률이 높을까요? 초수의 합격률이 높을까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초수의 합격률이 높아요. 초수 합격률 높은 왜 재수하고 초수가 반반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초수 합격률 의외로 높거든요. 왜 그럴까요? 굳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가. 처음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오면 그냥 그 사람은 어차피 처음인 거야. 근데 재수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봤던 걸 또 봐요. 봤던 걸 또 봐요. 인제 화석이 됩니다. 머릿속에 거기에 굳어 버려요. 그러면 봤던 걸 또 본 게 나오면 맞춰. 새로운 게 나오면 못 맞춰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너무 돌리지 마시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상담 전화를 받아서 그때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때 알았거든요. 보니까 계속 기출을 보고 있더라 하루하루 기출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확신이야. "거 봐. 이번에 나왔잖아." 내가 봤던 기출 중에서 23 문제 중에서 4 문제만 나와도 '와 적중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19 문제는 어디서 나온 거야? 기출 아니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기출에서 나왔으니까 '기출을 봐야 돼.' 이러는 거야. 보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파고들지 말라고요. 알겠죠? 근데 진짜 이 잔소리를 진짜 엄청 많이 합니다. 자,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분류 목록 이거 온라인에서 팔아요. 근데 요거는 임용 자료 중에 저 책은요. 저기 답이 없어요. 저 안에 실습이 다 있거든요. 실습 답이 없습니다. 그냥 워크시트예요. 워크시트인데 원래 제가 학원에서 팔았어요. 학원에서만 팔았는데 학생들이 "왜 온라인 서적을 못 사냐."고. 그래 가지고 아이씨 뭐 욕먹을 것 같은데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사자고 이래 가지고 그 온라인 서점을 뿌렸거든요. 아마 재본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이건 온라인 서점 판매되고요. 요거는 제가 공무원하고 임용하고 같이 쓰는 교재입니다. 공무원 이거 하나로 전 공무원 임용 다 쓰고 그다음에 공무원 심화 강의도 해요. 국회 국중 강의도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다 모아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단권화야. 저의 단권화 자료고요. 그다음에 정독학은 이제 개정 3 판이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학교 소관 쪽은 쪼끔 이제 추가될 거고요. 그다음에 독서 교육 쪽은 이제 보강을 좀 할 겁니다. 새로 나온 책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기본서 특강을 했어요. 제가 지금 1-2월 달쯤에 정보 서비스론 가지고 기본서 특강을 한번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고민은 아니고 하긴 할 거예요. 기본서 특강은 보통 이제 별도로 이렇게 오프라인 하고 하면 힘들잖아.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실강생들 모아 놓고 유튜브로 받아서 스트리밍 형태로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걸 하면서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지금 보니까 재미있어요. 하여튼 약간씩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학문 자체가 통으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건 있을 거고
완전히 바뀌진 않기 때문에 지금 정보사는 이제 그쪽으로 갈 거고 여기다 요거 개정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수업 때는 요걸로 할 거예요. 수업은 요걸로 할 거고 요거는 개정을 좀 할 겁니다. 독서 교육은 기본소득 강으로 이미 진행이 됐어요. 이미 진행이 됐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을 해서 그 교재로 배포를 할 거고요. 언제 나오나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미리 얘기한다. 개강일 날 나올 거야. 개강일 날 안 나오면 개강 다음 주에 나올 거야. 개강 첫 주에는 프린트를 줄게요. 하기죠. 개강 다음 주에 나온다 생각하세요. 아예. 아예 개강 다음 주에 나와? 미리 안 나와. 미리 안 나와. 난 책이 항상 그래. 알겠죠? 뭐 책이 그냥 그래 항상 그렇게 나와. 아니 우리 개강 전주에 막 저 출판사에다 원고 넘겨요. 그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오타가 많은데 아유 가슴 아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보조 교재예요. 지금 요게 주교재고요. 보세요. 우리 과목 다 있어요, 요거에. 요 세 개의 세 권의 과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분류 목록, 정보공사 검색대 세 과목 다 있죠? 이 교과 내용학. 그다음에 요거 교과 교육. 그쵸? 이렇게 해서 기본 교재 이거 세 개예요. 세 개고 그다음에 요거는 보조 교재입니다. 요건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좀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했었죠. 최소한 반복을 많이 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기본서 공부할 때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1회 독의 목적은 뭐게요? 외워놔요. 지금 그냥 외워놔요. 기본서 1회 독의 목적은 내용을 깊이 있게 절실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야.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겁니다. 1회 독은. 1회 독은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그게 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배웠는지에 대한 기억만 남아도 돼요. 근데 배웠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면 좀 힘들어. 그리고 그거 처음부터 1회 독부터 막 외우고 텐션이 꽉 잡아 가지고 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외워가서 앞에만 시커멓게 만들고 한 5 월, 6월 지나가면서 이거 못 따라간다고요. 진도를 못 따라가면서 뒤가 허해지면서 나중에 안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책이 계속 앞에만 까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쭉 나가야 돼요. 쭉 나가고 빠르게 한번 확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10달 동안에 한 번에 가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10달 동안 기본서는 매일 보는 걸로 깔고 가야 돼요. 이제 기본서 끝, 이제 한 권 했으니까 다음 딱 끝, 뭐 끝,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제일 싫어하는 말은 좀 마스터하고요. 이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어차피 공부에 마스터가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건 반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얇은 종이를 여러 겹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는. 우리 시험 공부는 얇은 종이를 여러 겹 쌓는 거지 두꺼운 종이 하나 팍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 안에서도 두 번, 세 번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로 뭐 하냐면 개요를 잡아 드려요. 좀 판서 안 합니다. 여기 전자칠판이라서 너무 좋아요. 여기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판서 안 하고 분필 안 쓰니까 분필 이런 거 이렇게 안 쳐다봐도 돼서 되게 좋아요. 이게 판서예요. 판서한 자료인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강의 슬라이드가 너무 많아요. 뭐 슬라이드가 많고 이건 또 사야 되나요? 그냥 보시고 필요하면 쓰시면 되고 사시면 되고 아니면 안 사도 돼요. 이거는 머스트는 아니에요. 기본서는 필요한데 얘네들은 머스트는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쓰시면 돼요. 그냥 판서처럼 돼 있어요. 내용은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로드맵 교재예요. 요약 교재. 요약 교재고 이제 이런 식의 논리예요. 자, 기본서 봤지?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수업할 때 강의 노트를 보고 내용 설명 드리고 강의 노트를 보고 내용 설명 드려요. 챕터마다. 요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럼 한번 강의 노트 한 번 듣고 내용 보고 기본서 읽기 하죠. 두 번 보는 거예요. 예습 한 번 하고 오면 더 좋죠? 예습하고 강의 노트 기본서 세 번 보게 되겠죠? 집에 가서 복습하면 네 번 보겠죠? 기본서를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 개, 4겹, 5겹 쌓는 거죠. 쌓고 나서 로드맵으로 요약하면서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쌓아요. 이게 그 용도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요거 기출문제 원래 제가 기출문제를 2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는데 작년에 자존심 상하게 편집 오류가 있는 걸 내가 못 봤어. 그래 가지고 그거 오류 수정해 갖고 올해 문제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만들 거예요. 요거는 기출문제집은 2006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기출문제 다 누적한 건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수업 들으시다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옛날 거는 좀 지금에선 해석하기가 좀 무리수가 있는 게 있구나. 이런 게 나올 만해요. 왜냐면 그냥 혼자서 막 보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혼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맞나 안 맞나를 몰라요. 지금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특히 규정 같은 거 바뀌고 코막도 개정되고 심지어 여러분 옛날 거는 KDC 4판이에요. 옛날 시험 문제는 KDC를 보면 4판이야 분류가. 근데 요즘 걸 6판을 들고서 KDC 4판 문제 풀라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알고선 봐야 되는데 좀 무리가 있어요. 하여튼 요때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기출 문제집은 전 단원별로 만듭니다. 여러분 단원별로 답 따는 게 귀찮을 것 같아요? 그냥 연도별로 답 따는 게 귀찮을 것 같아요? 응? 뭐가 귀찮을 것 같아? 만들기. 단원별이 100배 귀찮습니다. 근데 왜 이걸 만들게 해요? 내가 얘기했죠. 어디서 뭐가 나왔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어디서 뭐가 나왔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구나를 알 때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 가끔 받거든요. "아우 답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답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문제 몇 년도 문제 답 어딨나요?" 100번 다 찾는 분들이 이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답 찾는 분들이 "이 기출 문제 답 어딨나요?"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기출 문제 볼 단계가 안 된 거예요. 뭐 이 기본도 모르는 상태 아직. 왜? 이 문제의 답이 어디쯤 가면 있는지를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쵸?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재밌는 결과 하나를 찾았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쭉 봤더니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봤거든요. 근데 실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못 봤던 게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못 봤던 게 나오면 어려워.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 이건 내가 안 봤던 건데 나왔다? 그럼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공부했어. 근데 그걸 좀 어렵게 물어보거나 깊이 있게 물어봤어. 그럼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뭐가 많아져야 되죠? 봤던 경험이 많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넓게 봐야지 초반에는 어때? 익숙해지는 거라고요. 어렵다고 생각 안 한다고. 여러분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나 못 봤다는 생각이 들면 배웠고 알았던 것도 틀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범위를 봐야 돼. 이건 어디서 나온 거구나, 어디서 나온 거구나, 어디서 나온 거구나. 이 범위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조급한 마음에 '답이 뭐지? 답이 뭐지?' 이 답을 알고 맞추면 내가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가 망가지는 거예요. 공부 망가져요 진짜. 그래서 좀 제 말 들으세요. 나도 이제 조만간에 20년 차가 돼 가기 때문에 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봤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봤고 그분들 공부한 스타일을 내 거를 적용해서 실험도 해 봤어요. 고득점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내 말 잘 들어 줘. 그다음에 요거 핵심 요약을 좀 어디서 좀 제안을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었고 요걸 가지고 마지막에 요약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이걸로 내 수업을 듣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걸로 내 수업을 들으면 아주 무슨 뭐 이렇게 새로 집어넣다가 책이 이만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요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요약용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조교재에 생긴 모습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강의 노트. 이게 이제 판서한 거예요, 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게 로드맵이에요. 구조를 짜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구조로 다시 접근하셔도 되고 구조 접근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요약으로 보셔도 되고 보는 방식은 이제 각자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도 나름 여러분 고민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랑 텍스트 교재가 있는 것도 고민을 해서 만든 건데 합격 수기를 보거나 합격하신 분들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의견을 본 적이 있었어. 자기는 그냥 기본서를 읽는 게 공부가 정말 잘 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텍스트 중심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게 구조화되어 있는 그림들을 보는 게 정리가 잘 되더라.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사용하세요. 선택적으로. 난 도구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만 믿고 갑니다." 이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왜 날 믿어?" 누굴 믿어야지 시험을 봐. 내가 시험 보러 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믿어야죠.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용은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내용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만 믿고 갑니다." 이런 말은 찍어 주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찍어 주는 거 나와." 이런 거 있지. 그건 찍어 주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찍어 주는 거는 나중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나올 것 같고에 대한 전망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전망을 하는 사람하고 점쟁이하고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것을 믿어야지 왜 찍어 주는 사람을 믿어. 의미 없습니다. 자 이게 기본소입니다. 너무 많지. 너무 많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지금 요것도 보면 좋고 저것도 보면 좋고 할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우리 사서잖아. 그쵸? 사서인데 도서관에 안 가. 이거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
도서관에 안 가는 사서들이 뭐 하냐면 "교재에 없는데요."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찾아보는 거죠. 안 찾아보고 또 뭐만 "아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냥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소리 할까요? 뭔가 좀 약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태도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이 좀 많긴 한데 한재 안 파는 책들도 있고 안 파는 책도 있고 기본서로 했더니 저걸 다 읽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분류책에 KDC 안 다루는 책 있을까? 없겠지. DDC 안 다루는 책 없을까? 있을까? 없겠죠. 그쵸? 그러면 KDC, DDC는 다 다뤄요. 그럼 한 책만 잘 보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나머지는 여기 없는 게 여긴 있네? 그것만 수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게 여기는 없네? 수용만 하면 되는 거죠. 뭐 1 년에 책을 100권 읽었다, 200권 읽었다 뭐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뭐 1000권 넘게 읽었다 이런 분들의 독서 방법이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 뼈대 쫙 잡고 새로운 거 이렇게 넣어 가지고 키우는 거죠. 근데 기본서들이 여기 있는 기본서들이 내용이 다 다를까요? 아니겠죠. 어디는 '아 여기는 자동 세기를 좀 자세하게 다뤘네.' 어디는 '아 여기는 정보의 축적을 좀 자세하게 다뤘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나름 이것들을 보고 정리해서 만든 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 교재인 거예요. 그러면 교재에서 어떻게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채워야 돼? 여기서 채워야 되는 거죠. 알겠죠? 제 교재는 제 나름의 담거나 자료예요. 필요하다 싶고 나름 중요하다 싶어서 나온 거지만 추가 설명이나 추가 내용들은 여기서 또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잠깐 하나씩 체크 여기 지금 여러분 리스트 가지고 계시죠 이거? 있죠? 좀 체크를 해 드리면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책입니다. 참고정보 서비스론 책. 요게 참고정보 서비스론 요게 새로 나왔고 여기에는 뭐는 없냐면 뭐 우리 시험에 좀 나왔던 더빈, 윌슨 이런 모델들 있죠. 그게 인제 정보 이용자론 쪽 얘기예요. 그래서 고쪽은 좀 약해요. 고쪽은 좀 약한 편인데 나머지는 상당히 폭넓게 다뤄져 있습니다. 상당히 폭넓게 다뤄져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베이스가 이거로 바뀔 거예요. 앞으로는 메인 기본 교재는 이걸로 바뀔 거고 박진 쌤 책은 차차차 쪼끔 이제 물러날 겁니다. 요게 메인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 검색론은요. 이수환 교수님 책을 보시는 걸 저 추천합니다. 추천하는데 요 책만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여기 좀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 책하고 정은미 교수님 책도 괜찮아요. 근데 요건 좀 어려워요. 정은미 교수님 책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수상 선생님 책하고 저현미 교수님 책 요 두 가지 이수상 선생님 책을 이제 메인으로 잡으시고 저현미 교수님 책을 쪼끔 이제 그 서브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 자동화. 원래 디지털 도서관론인데 이제 옛날에 원래 과목명은 도서관 자동화였어요.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도서관은 구조화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기술들이 쭉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제 메타데이터도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차라리 따로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분류는 최근 거 보시면 돼요. 최근 거 김정일 쌤 책이나 윤유 교수님 책 이런 게 중요하고요. 하나 잡고 그냥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도서관 가서 뭐가 나한테 맞나 한번 보세요. 윤유 쌤 책은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김정일 쌤 책은 이제 예제 중심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이 두 분 다 지금 정년퇴직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정이 안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목록은 이 김정현 선생님 이 목록 조직의 실제 요게 좋은 책 좋고요. 요건 이제 본인이 정년퇴직하시고 나서 하시면서인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책들의 오류도 좀 수정해서 만드셨다고는 하는데 해서 만든 거고 요거 하면 쉬워요. 실제 예제들도 많고.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노지현 선생님 책이죠. 이거 좋은 책이거든요. 학술상도 받은 책이고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선생님 책을 메인으로 잡고 공부한 다음에 요거를 서브로 쓰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서브로 쓰는 거 좋을 것 같고. 학교 도서관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아시잖아요. 이병기 선생님 책하고 송교 선생님 책이라는 거. 그냥 하나를 메인으로 잡으세요. 저는 기본을 뭐로 했냐면 이병기 선생님 책으로 메인을 하고 송교 선생님 책을 서브로 해 가지고 그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거대로 보시면 돼요. 이건 읽는 만큼 늘어요. 이제 과목의 방향을 잡을 때 제가 이제 그 과목들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독서교육론은 자 변우열, 손정표 이 두 분 책 자체가 어 그 읽기가 어마무시하게 힘듭니다. 예 보신 분들 알죠. 변우열 선생님 책 1000페이지예요. 책이 1000페이지야. 이 사기도 힘들어. 손정표 선생님 책은 원래 더 오래된 책이에요. 변우열 선생님 책보다 더 오래된 책이고요. 손정표 교수님이 변우열 교수님 지도교수일 거예요 아마.
근데 변호일 교수님이 정년퇴직하셨어요. 그럼 어느 정도 옛날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즘 이거 보시는 게 나아요. 요거. 독서교육에 이론과 실제 있죠. 근데 요거 교수님들 여러분과 그다음에 현직 사서들 교사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 다루는 거나 문체의 느낌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체계화되기 어떻게 구조화시키기에는 요 책이 좋은데 변호 선생님 책이 좋은데 요거는 좀 이렇게 살붙이기가 좋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좀 요건 아직도 일단 기본은 아직도 변호 선생님 책은 기본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요게 요건 이제 보조적으로 보시면 되고 교수 매체로는 이병기 선생님 책밖에 없어요. 뭐 최근에 새로 나온 개정된 것도 나오긴 했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추가로 추천하는 책이 요거예요. 정부학의 이해. 정부학의 이거 기본서 특강을 하고 싶을 정도야. 여기서 이번에 시험 문제 또 나왔어요. 요 책이 아주 새로운 것들 요즘 좋은 거 트렌디한 것도 좀 많이 담아 놨고 그 깊이도 좀 있어요. 검색도 저기 가면 다 있어. 정보 검색 있고요. 요즘에 조금 시험에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도 자꾸 들어가 있거든요. 요 책 정부학의 이해 책 저는 이거 되게 완전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찾아보기 싫어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교과 전산 관련된 내용들은 좀 많이 이해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 지도 교수님이 와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공부 방법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지금 뭐 스팀 많이 올라오죠? 공부 방법은 조금 쉬었다가 공부 방법하고 이제 기타 방향, 태도, 진행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 보여 드릴 거 요런 것들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